필로스페이스.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이제 황피로라고 합니다. 부동산 경매론이라는 이제 타이틀을 가지고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필로스페이스라는 회사의 대표고요. 예, 간단히 이제 제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이 이제 필로스페이스라는 회사가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도 잘 모르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누구인지도 잘 모르시는데, 이제 부동산 경매라는 그 광범위한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겠다고 나선 이 상황에 대해서 되게 좀 당황스러우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고, 필로스페이스는 뭐 하는 데인데, 경매를 가지고 강의를 하려고 하느냐, 뭐 이런 궁금증을 좀 해소해 드리려고 이제 제 소개를 간단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는 이제 서울대학교를 졸업을 했고요. 학교 다닐 때는 이제 그 정치학을 전공을 했지만 이제 고시 공부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고시도 준비를 했었고, 이제 사법시험도 준비를 좀 했었는데, 이제 노력이 좀 부족했던 탓인지 이제 우습게 낙방을 하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게 이제 부동산 경매 컨설턴트였습니다. 그래서 컨설턴트로서 상당 기간 컨설팅을 좀 진행을 하다가, 이제 시드머니를 좀 모아서, 필로스 리얼티라는 이제 그 매매법인, 부동산 매매법인을 설립을 해서 경매 투자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10여 년이 지났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이제 한 20여 건이 좀 넘는 것 같은데, 20여 건의 이제 경매나 공매를 통한 부동산을 취득을 해서 낙찰받은 후에 이제 수익화를 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는 2023년 강의하는 시점이 2023년 현재는 이제 필로스페이스라는 이제 공유 오피스나 회의실 대관 그리고 이제 스튜디오 대관 등의 이제 공간 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고, 필로스페이스라는 회사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필로스 미디어라는 회사를 통해서 이제 영상 콘텐츠 제작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그를 기반으로 해서 싱싱한 녀석들이라는 네이버 스토어가 있는데, 이커머스 사업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의문이 생기시는 게, 또 그러면은 공간 서비스하고 영상 콘텐츠 제작 사업하고 이커머스 사업하고 경매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경매를 낙찰받아 수익화를 시켰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경험이냐, 이렇게 또 반문하실 수도 있는데, 그 공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필로스페이스, 그 다음에 영상 콘텐츠 제작을 하는 필로스 미디어, 그 다음에 라이브 커머스를 중심으로 하는 이커머스 사업을 하고 있는 싱싱한 녀석들이 이를 운영하고 있는, 그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기반이 모두 다 이제 제가 경매나 공매를 통해서 취득한 부동산 위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부동산을 경공매로 취득을 해가지고 이제 사업을 함으로써 이제 수익화 시도를 하는 과정 중에 큰 틀에서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강의를 왜 하느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이제 물론 이제 이거는 지금 이 영상을 제작하는 거는 제가 필로스 미디어라는 영상 콘텐츠 제작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제작 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영상 콘텐츠를 제작을 해서 그거를 이제 오픈을 해서 이제 수익화를 시도하는 큰 목적, 작은 목적이 있는 거고요. 뭐 그것도 있지만은 제가 10여 년 동안 경매 관련 이제 업무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겪었던 다양한 종류의 어떤 다양한 유형의 어떤 부동산 물건이라든지, 그리고 그를 통해서 얻게 된 다양한 어떤 그, 어, 경험, 뭐 이런 것들을, 실무적인 경험들을 좀 정리하고 싶은 욕구가 좀 생겼어요. 이제 50줄이 되다 보니까 좀 정리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이제 경매 관련 법률 지식들이 지금 이제 앞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민법이라든지 우리 부동산 공법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민사집행법이라든지 또 이제 감정평가 이론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경제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총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그 방대하고 다양하게 펼쳐져 있는 경매와 관련된 법률 지식들, 이론적 지식들을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제가 이해하는 수준의 정리를 좀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욕구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히 여러분 앞에 부동산 경매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겠다고 이 자리에 섰고요.
제가 모든 거를 지금 현재 이 시점에 있어서 완벽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강의를 하겠다는 것들이 아니라, 제가 그동안 공부를 하면서 부족했던 것들을 제가 가진 자료와 그다음에 어떤 그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토대로 정리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다소간에 어색하고 좀 실수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런 측면에서 좀 예쁘게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제 소개를 간단히 드렸는데, 이제 무엇을 공부를 하자는 거냐, 도대체 무엇을 공부를 하자는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부동산 경매론입니다. 이 강의의 타이틀이 부동산 경매론인데, 부동산 경매니까 당연히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부동산 경매 제도가 결합이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매 제도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고, 그럼 부동산 경매 제도를 공부를 해서 뭘 하자는 거냐? 그거는 바로 이제 부동산 경매 제도를 이해를 하고 잘 활용을 해서 부동산을 취득을 하고 그걸로 이제 수익화를 시키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간단히 개념 정도를 설명을 드리자면은, 부동산이라는 것의 정의가 우리 민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법 99조 1항에 보면, 부동산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 다시 말해서 이제 토지 및 그 정착물이 부동산이고 그 이외의 것이 이제 동산이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민법상의 물권이라는 권리가 있는데, 그 물권의 객체인 물건의 한 종류로서 부동산을 그렇게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오시죠? 이해가? 예. 그리고 경매제도. 경매제도가 뭐냐? 이거는 이제 의 정도는 뭐 어디 적혀 있는 거라보다 제가 이제 좀 나름대로 정의를 해본 건데, 우리의 이제 민사집행법의 절차에 따라서 강제로 실시하는 매매 또는 공법상의 처분의 한 방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민법은 어떤 권리 의무 관계를 규율하고 그걸 적용시키는 실제법적인 그 법률이라면, 민사집행법이라는 것은 그 실제법에서 정의된 법률 관계를 실행하기 위한 법률, 절차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경매제도라는 것은 바로 그 부동산이라는 걸 통해서 나타나는 법률 관계를 그 해소하기 위한 어떤 절차법적인 제도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권자가 금전 채권의 회수를 목적으로 채무자의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법이 인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강제로 팔아서 자기의 채권을 회수하는 어떤 수단, 그 종류에는 경제경매, 임의경매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채권자와 채무자의 입장에서 설명을 드린 거고, 그렇다면 경매 입찰자, 우리는 지금 경매 입찰을 하려고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 재테크의 목적으로 경매 입찰을 해서 취득하고 수익화한다는 측면에서는, 낙찰을 받은 다음에는 수익화의 방법에는 그 낙찰받은 그 부동산을 바로 매도를 한다든지, 또는 임대를 한다든지, 또는 이제 거기에 실거주를 한다든지, 아니면 저처럼 이제 사업화를 하는 사용의 방식,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개략적으로 무엇을 공부할 것인지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언제 끝날지 사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정리하다 보니까 굉장히 방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루어야 하는데, 앞으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콘텐츠가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가 되는 거죠. 목차가 되는데, 예.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부동산 경매이기 때문에 경매 제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매 제도는 기본 개념과 그다음에 경매 절차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 기본 개념은 그 경매 절차, 민사집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이 경매 절차라는 민사집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이 경매 절차라는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주요 법적인 개념, 그 민법이라든지, 그 집행법상의 용어라든지, 또 아니면 이제 부동산 공법상의 용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알고 들어가야 이해가 쉽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경매 절차인데, 우리 집행법, 절차법이라고 말씀드린 민사 집행법상에 부동산 강제 집행 절차, 부동산 강제 집행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데, 이 부동산 강제 집행 절차에 대해서 이제 단계별로 좀 알아보고, 그런 다음에, 강제 집행하는 일반적인 절차가 부동산 강제 집행 말고도 민사 집행법상에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한 다음에, 그리고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 이 강제 집행을 하는 동안 부동산이 도망가면 안 되니까 그거를 이제 그 채무자 소유로 이제 묶어두는 보전 절차라든지, 그리고 이제 이제 집행이 되고 나고 이후에 이제 추심하는 절차, 돈을 회수하는 절차를 추심이라고 그러는데, 그 추심 절차 등에 대해서도 좀 간단히 알아보도록 할 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솔직히 잘 모릅니다. 잘 몰라서 가능하다면은 법조인 분들, 그러니까 변호사분들이라든지 법무사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법률사무소 사무국장님 같은 분들을 모셔가지고 얘기를 듣는 특강을 한번 마련해 볼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매 제도에 대해서 알아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무엇을 알아보느냐인데,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부동산 경매 제도니까. 부동산에서 알아봐야 되는데, 부동산은, 경매 입찰을 전제로 해서, 어떤 자료를 수집할 것인지, 그리고, 그 자료를 수집하고, 이제 또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말이 있듯이, 현장에서 현장 조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수집이라는 것은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조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이제 프롭테크라고 그러나요? 프로퍼티 테크놀로지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은데, 부동산에 관해서 많은 앱 서비스, 직방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예가 될 수가 있는데, 많은 웹이나 앱 서비스들이 온라인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매 입찰을 위해서 필요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라든지 아니면 앱 서비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여러분한테 이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입찰을 한다는 것은 부동산에 대한 투자죠. 부동산에 대한 투자인데, 부동산에 대한 투자는 현재 가치에 대한 투자일 수도 있는 거지만은 미래 가치에 대한 투자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장래에 있어서 그 부동산이 나에게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인지, 그거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데, 그 분석은 우리의 이제 그 전체적인 도시 기본 계획, 이제 국가에서 이제 시도, 일정 인구 이상의 시도에서는 도시 기본 계획을 의무적으로 주기적으로 설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도시 기본 계획 등을 어떻게 보고, 그거를 통해서 이제 미래에 있어서 이 도시가 이 부동산 물건이, 대상이 되는 부동산 물건이 속해 있는 그 도시가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지를 대략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기본 계획들을 보는 방법 등을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들 임장이라고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임장이라는 게 이제 현장에 임한다 이런 뜻으로 경매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이 수집된 자료를 가지고 그 부동산 물건이 현장에 가서 현장 조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제 유의한다기보다 유념해야 될 것들이, 그 부동산의 종류에는 주거용 부동산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수익형 부동산이 있을 거예요. 상가나 아니면 다가구 같은 수익형 부동산, 그리고 이제 그 혼합되어 있는 주거용 목적과 수익형 목적 혼합되어 있는 부동산, 그리고 토지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제 경험상으로는 이 주거용 부동산, 수익형 부동산, 토지가 현장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주안점을 둬야 될 부분들이 좀 달라서 어떤 부분들을 주안점을 둬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심도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야외 촬영까지 좀 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동산 경매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부동산이 무엇인지, 부동산 조사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본 이후에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우리 목적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거잖아요. 경매로 흘러나온 물건들을 취득하는 거라서, 그 취득하는 부분에서 중요한 요소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입찰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부동산 경매 입찰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하게 될 텐데, 입찰하기 전 단계에서 사전조사, 자료조사는 앞에서 했잖아요. 자료조사, 현장 임장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랬을 때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그 부동산이 가치가 있는, 내가 이 부동산을 얻고자 하는 목적에 맞도록 가치가 있는 가치평가가 이루어져야 될 거고요. 가치평가가 있어서 이거는 내가 투자를 하고 싶은 물건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는 과연 그렇다면 그 부동산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권리 분석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살펴본 다음에 그거를 토대로 입찰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래서 가치평가에서는 일단은 감정평가 이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중개사분들이 이제 많이 하시고, 중개사 그 시험 과목에도 들어가 있고 어느 정도, 그리고 이제 감정평가사라는 직업이 따로 있는데, 기본적인 감정평가의 내용들, 그리고 감정평가서를 볼 줄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론하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부동산의 가치평가 방법, 이건 이제 뭐가 차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제 나름의 방법이에요. 제가 해보니까 감정평가 금액으로 나타나는 부동산의 가치하고 실제로 그 부동산의 가치하고는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거는 좀 느끼고 있어요. 왜냐하면 목적이 다르니까, 부동산에 투자하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뭐 본인이 사업을 하려고 저처럼 할 수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실거주하려고 할 수 있는 거고, 매각하려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임대하려고 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일률적인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할 수는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방식에 있어서 실제 가치평가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권리부동산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권리분석이라는 것은 그 해당 부동산 물건에 대한 그 법률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아는 거예요. 법률관계를 아는 건데, 이걸 왜 아냐면은 여기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 이렇게 봐서, 문제가 없으면은 그냥 입찰을 하면 되겠죠. 아무 문제 없고 간단한 뭐 인도명령이나 명도 절차만 진행을 하면은 취득하는 데 문제가 없다면 진행하면 되는데, 만약에 다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의 낙찰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는 문제고, 그랬을 때 이 문제를 취득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법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까지 해놓고 이제 입찰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살펴볼 거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입찰을 해야 됩니다. 입찰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게 입찰가를 얼마로 쓸 거냐예요. 입찰가를 얼마로 쓸 거냐. 여러분들 가장 관심이 있으신 부분이 입찰가입니다. 입찰가. 어떤 아파트가 강남에 나왔는데 도대체 이거를 한 번 더 떨어지고 두 번 더 떨어지고 세 번 더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근데 누가 기다리라고 하면 그 전에 누가 체감하면 어떻게 해요? 이런 걱정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낙찰 받으려면은 그냥 신권일 때 그냥 150% 쓰면은 낙찰 되잖아요. 그러면 됩니까? 이게 뭐 낙찰이 의미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낙찰을 그냥 높게 쓰면 낙찰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그럴 수는 있지만 낙찰 받기는 쉽죠. 그렇긴 한데, 중요한 것은 낙찰을 가장 적절한 가격으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입찰가를 얼마를 선해가지고 받을까. 이게 중요한 문제인 거죠. 이게 중요한 문제는, 조금이라도 덜 비용을 들여가지고 이제 수익을 내려는 게 지금 투자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입찰가를 분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데, 이것도 역시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물건 유형과 투자 목적별로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이제 앞에 조사한 어떤 자료 조사 데이터를 가지고, 그다음에 가치평가를 한 자료를 가지고, 권리 분석을 한 자료를 가지고 다 반영이 된 어떤 형식에 의해서 분석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 물건 유형별에 따른 엑셀 분석하는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취득까지 했어요. 낙찰을 받았어요. 낙찰을 받았으면은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또 무엇을 공부해야 될까요? 예. 이제 수익화를 어떻게 시키느냐. 낙찰을 받았어요. 부동산을 경매로 낙찰을 받았는데 수익화를 어떻게 시킬지에 대한 것들이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해당 부동산을 당장 낙찰 받아가지고 동시에 진행하면 좋겠지만,
뭐 그렇게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것도 한번 만들어 보고 싶긴 한데, 지금까지 제가 20여 차례 부동산을 낙찰 받아가지고 수익화 시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례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낙찰 받아서 임대를 하고 그 이후에 매각한 사례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 필로스페이스 충무로 스튜디오처럼 때는 사업을 제가 직접 운영을 하고 이거를 매각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 충무로 점도 곧 매각이 이루어질 겁니다. 상당한 수익이 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매각을 하고 또 그냥 이사 갈 수도 있고 리스백 다시 재임대해 가지고 운영은 계속 하는, 그래서 사업 수익과 매각 차익이나 부동산 수익은 별도로 이제 가는 뭐 그런 형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부동산을 낙찰 받았을 때 이제 그 작든 크든 어느 정도의 수선 과정이 필요한데, 리모델링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요소도 좀 필요합니다. 수익화는 필요한 절차고, 이것도 이제 최소의 비용으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그리고 가장 만족스럽게 리모델링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주택이라든지 아니면 상가에 있어서 리모델링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뭐 제가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인테리어 전문가가 오셔서 할 수도 있겠죠.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서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경매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다음에 부동산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다음에 취득하는 단계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수익화하는 사례까지 다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끝난 거죠. 끝난 건데, 이왕 시작을 한 김에 여기서 그치지 않고 부동산 경매뿐만 아니라 보호론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고 이제 수익을 좀 많이 낼 수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라고 얘기가 되는 어떤 특수물건, 부동산 특수물건, 경매 특수물건에 대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특수물건은 쉽게 말해서 이제 유치권이라든지 법정지상권이라든지 아니면 공유지분 경매 뭐 이런 등등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소송 절차를 통해 가지고 수익화를 시키는 물건들을 일반적으로 특수물건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정의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떤 걸 유의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경매론이라고 했는데 이제 경공매론이라고 할까 하다가 다 합쳐놓으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경매론이라고 썼는데, 이제 경매뿐만 아니라 공매도 있습니다. 자산관리공사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공매제도라는 게 경매제도와 어떻게 다르고, 그리고 그 한 종류인 신탁공매는 무엇이고, 또 이제 대부공매, 저희 메트로필로스페이스를 이제 대부공매로 이제 취득을 한 겁니다. 메트로필로스페이스입니다. 광고입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까지 좀 소개를 해서 어떤 절차가 있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것들이 왜 기회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실채권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NPL이라고 이제 약어로 쓰고 있는데, 이게 이제 Non-Performing Loan. 발음이 엉망이라 죄송하긴 한데, Non-Performing Loan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수익이 나지 않는, 실행하지 않는 뭐 이런 거래요. 그리고 론은 이제 여신이죠. 은행에서 여신 수신할 때 돈 빌려주는 거. 그러니까 수익화가 되지 않는 여신. 그러니까 부실채권, 그러니까 고정이하 여신이라고 하는데, 은행에서 돈을 여신을 하게 되면 은행의 채권의 종류를 은행이 분류를 하는데 그 단계가 여러 개 있는데, 이제 고정이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근데 고정 이하, 그게 이제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연체가 되면은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연체가 되면 이걸 고정 이하 여신이라고 하는데, 이런 채권들을 이제 자산유동화회사 SPC 특수목적법인을 설립을 해가지고 그것들이 이제 민간한테 이제 법인으로 제한되긴 합니다만 넘어와서 하는 채권 양도죠. 뭐 그런 게 있는데, 그걸 통해서 수익화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이제 이거 다 취득세가 얼마고, 부동산을 사게 되면 취득세가 들어가는 거, 팔게 되면 양도세가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가지고 있으면 보유세가 들어가는 거니까 이거는 수시로 바뀌어가지고 일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측면도 좀 있는데,
이 세제에 대해서도 이제 그 시점에 있어서 강의를 하는 시점에 있어서 좀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심오한 강의가 필요하시다면은 제가 저희 자문 세무사님이라든지 모셔가지고 특강을 요청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다음에는 이제 말씀드렸지만 경매 제도에서 기본 개념에 대한 내용부터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리지만은 제가 이 강의를 하고 있는 것은 제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완벽하게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니고 제가 가진 자료와 법률 지식과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것들을 한 번쯤은 제대로 좀 정리를 해보자 하려는 그런 의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 강의가 이 강의, 레코딩된 강의가 어느 시점에 이제 업로드가 될지는 아직 미정입니다만, 여러분들께서 궁금한 점이라든지 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댓글을 통해서, 활발히 이제 표현해 주시고, 그럴 때는 서로 상호 소통하면서, 지금 이 거대한 프로젝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같이 만들어 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이제 소개하는 거니까 다음에서는 이제 부동산 경매 제도의 기본적인 법률 개념, 용어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